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주제 마우루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 꼬마 제제의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이야기입니다. 옴기니는 나는 이 책을 수없이 읽었어도 읽을 때마다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어느 날 슬픔을 발견한 한 꼬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3. 가난에 찌든 손가락.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내 걱정을 털어놓자 아저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게 바로 네 걱정이란 말이지? 네, 아저씨. 루시아누가 우리랑 같이 이사 가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넌 그 박쥐가 널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마음속 깊이? 틀림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박쥐는 꼭 갈 게다. 조금 늦게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네 집을 찾아낼 거야. 이사 갈 집 주소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쉬운 일이지. 만약 못 간다면 그건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땐 자기 형제나 사촌 중에 하나를 보낼 게다. 그래도 넌 그게 다른 박쥐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게야.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남았다. 루시아누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집 주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작은 새나 사막이나 나비 같은 것들에게 물어서 온다면 모를까. 걱정 마라 제제. 박쥐는 방향 감각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아저씨? 아저씨는 방향 감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난 아저씨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자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거리로 나왔다. 어른들은 모두들 기뻐해 주었다. 너희 이사하니 제제? 잘 됐네. 다행이야. 이제 한시름 놓겠다.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비리끼뉴뿐이었다. 길 건너편이라 다행이야. 우리 집 근처거든. 그런데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 봤니? 언제라 그랬지? 내일 8시 방구 카지노 정문. 공장 주인이 장난감을 한 트럭 사라고 했다던데 너 갈 거지? 가야지. 루이스를 데리고 갈래. 그런데 나한테도 장난감을 줄까? 물론이지. 이렇게 콩할 만한데. 넌 네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비리끼뉴가 내게 다가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도 매우 작다는 걸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이다. 나도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이 있어. 내일 거기서 만나자. 난 집으로 돌아와 글로리아 누나 곁을 맴돌았다. 왜 그래? 누나가 우릴 좀 데려다 줘. 장난감을 산더미같이 실은 트럭이 시내에서 온대. 쓸데없는 소리 마, 제제. 난 할 일이 태산 같아. 옷도 다려야 하고 잔디라 언니 이삿짐 싸는 것도 도와줘야 해. 부엌 일도 해야 하고. 해알 랭고시에서 사관 생도들이 잔뜩 온대. 누나는 자신이 루디라고 부르는 영화배우 루돌프 발렌티노 사진 모으기 말고도 사관 생도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다. 사관 생도들이 아침 8시에 어떻게 오니? 내가 바본 줄 알아? 나가 놀기나 해 제제. 그래도 난 나가지 않았다. 알잖아 누나. 나는 안 가도 괜찮아. 하지만 루이스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 앤 아직 어려. 그 나이엔 크리스마스 생각만 한단 말이야. 제제 못 간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루이스 핑계 대지 마. 정말 가고 싶은 건 너잖아. 살다 보면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있어. 만일 내가 죽으면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못 받고 죽는 거야. 넌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아, 이 아저씨야.
에드문드 아저씨나 베네딕토 아저씨보다 곱절은 더 살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 놀아. 그래도 난 나가지 않고 계속 누나 앞을 알짱거렸다. 누나가 옷장에 무언가를 가지고 갈 때는 한들 의자에 앉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나에게는 그런 눈빛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가 세탁장에 물을 떠러 갈 때는 문지방에 앉아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또 빨랫감을 가지러 방으로 갈 때는 침대에 앉아 턱을 괴고 가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누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만해 제제. 몇 번이나 못 간다고 그랬니? 제발 약 올리지 말고 나가 놀아. 그래도 난 나가지 않았다. 아직 나가지 않으려 했다는 편이 옳겠다. 왜냐하면 누나가 나를 반짝 들어서 문 밖 뒷뜰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나는 안으로 들어가 부엌문과 거실문을 닫아버렸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누나가 지나가는 창문마다 쫓아다니며 얼굴을 내밀었다. 누나는 집안 먼지를 털고 침대 정리를 하면서 나와 눈길이 마주치기만 하면 그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결국 집안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혔다. 야 나쁜 마녀야. 억센틀 러시아 고양이. 너는 사간생도한테는 절대 시집 못 갈 거야. 구나 닦을 돈도 없는 가난뱅이 쫄병하고나 결혼해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데 화가 잔뜩 나서 집 밖으로 나왔다. 길에서는 나르디뉴가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넋이 빠진 듯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딱정벌레를 성냥갑에 묶어 수레를 만든 것이었다. 와, 엄청 크지? 바꾸자. 뭐하고? 그림 딱지하고. 몇 장? 2장. 웃기네. 이렇게 큰 딱정벌레를 고작 딱지 2장하고 바꾸자고? 그딴 딱정벌레는 우리 에드문드 아저씨네 개울가에도 잔뜩 있어. 3장 주면 바꿀게. 좋아. 대신 고르긴 없다? 그럼 싫어. 최소한 2장은 골라야지. 좋아. 나는 여러 장 있는 라우라 라플란테 딱지를 한 장 주었고 그는 후트 깁선과 패치 루드밀러를 골랐다. 나는 딱정벌레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다. 빨리 해 루이스. 글로리아 누나는 빵 사러 갔고 잔디라 누나는 헌덜 의자에서 책을 보고 있어. 우리는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좁은 골마루로 나갔다. 난 동생의 오줌을 누였다. 실컷 너 대낮을 길거리에다 실내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세탁대로 가서 동생의 얼굴을 씻겼다. 나도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엔 소리 없이 동생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겼다. 거지 같은 양말은 거치적거리기만 했다. 동생의 머리는 좀처럼 차분해지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았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쓸만한 것이 없었다. 포마드도 머리기름도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손끝에 돼지기름을 약간 묻혀왔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 먼저 냄새를 맡았다. 고약한 냄새는 안 나. 동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니 머리 모양이 아주 예뻐졌다. 수북한 곱슬머리 타래는 마치 양을 등에 업은 성요한 같아 보였다. 옷 구겨지지 않게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나도 옷 입을 테니까. 난 바지와 흰 셔츠를 입는 동안에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지무지 예쁘다. 우리 방구시에서 너만큼 예쁜 애는 없을 거야. 나는 이듬해 입학할 때까지 아껴 신어야 할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예쁘게 잘 꾸며서인지 조금 자란 아기 예수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저 앤 틀림없이 많은 선물을 얻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저 애를 보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글로리아 누나가 막 돌아와 탁자 위에 빵을 올려놓았다. 빵을 사온 날에는 포장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나와 누나 앞에 섰다. 얘 아주 예뻐지 고도이야? 내가 차려줬어. 누나는 화를 내는 대신 문에 몸을 기대고 위를 쳐다보았다. 머리를 내렸을 때 누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너도 아주 예뻐. 오, 제제. 누나는 무릎을 꿇어 내 머리를 품에 안아주었다. 맙소사, 어떤 사람들에겐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누나는 슬픔을 가누고 우리의 차임새를 매만져 주었다. 너희들을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내가 말했지? 정말 데려다 줄 수 없어, 제제.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우선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내가 데려다 주고 싶어도 난 몸치정할 시간도 없어. 누나는 머그잔을 내어놓고 빵을 잘랐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까지 싸구려 고물 장난감을 얻자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줄 리도 없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잠시 중단하였다가 계속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너희들이 가겠다면 나도 말릴 수 없어. 그런데 어쩌지? 너희들은 너무 어려. 내가 잘 데리고 갈게. 손을 꼭 잡고 잠시도 놓지 않을게, 누나. 히우 쌍파울라 간 고속도로도 건널 필요가 없어. 그래도 위험해. 아니야, 괜찮아. 난 방향 감각이 있단 말이야. 누나는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어? 에드문드 아저씨. 아저씨 말씀이 루시아누는 방향 감각이 있대. 나보다 작은 루시아누에게 방향 감각이 있다면 훨씬 더 큰 나는. 잔디라 언니한테 얘기해 볼게. 시간 낭비야. 잔디라 누나는 그만둬. 잔디라 누나는 소설이나 보고 남자친구 생각만 하잖아. 누나는 아마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자. 우선 아침을 마저 먹고 대문 앞으로 나가자. 만약에 아는 사람 중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게. 늦을까봐 나는 빵도 먹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대문으로 나갔다. 사람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고 시간만 지나갔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우체부 빠이샹 씨가 멀리서 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글로리아 누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기꺼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글로리아 누나는 루이스와 내게 키스를 해주고는 목맨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가난뱅이 졸병과 군화가 어떻다고? 거짓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누나는 어깨에 별이 잔뜩 달린 공군 소령하고 결혼할 거야. 왜 너희들 또또까랑 가지 않니? 또또까 형은 안 간대. 우리가 짐이 되니까 싫은가 봐. 우리는 출발했다. 빠이샹 씨는 우리를 앞서 걷게 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편지를 전해준 뒤 발걸음을 재촉해 우리들을 따라잡았다.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히우 쌍파울라 간 고속도로에 다다르자 그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얘들아, 나는 매우 바쁘단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 이젠 위험한 길도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그쪽으로 쭉 가거라. 그리고는 편지와 종이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급히 가버렸다. 생각해보니 화가 치밀었다. 비겁한 녀석. 우릴 데려다 주겠다고 글로리아 누나에게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어린애들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가다니. 나는 루이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동생은 지치기 시작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힘내, 루이스. 거의 다 왔어. 장난감이 많이 있대. 루이스는 조금 빨리 걷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처졌다. 제제 형 힘들어. 조금만 안아줄까? 나는 팔을 벌린 동생을 안고 얼마 동안 걸어갔다. 동생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프로그레스 거리에 이르렀을 땐 오히려 내가 숨을 헐떡였다. 이젠 너 혼자 조금 걸어봐. 교회 종이 8시를 알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7시 반까지는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걱정 마. 사람들도 많고 장난감도 남았을 거야. 한 트럭 가득 싣고 온다고 했어. 형, 나 발 아파. 나는 무릎을 꿇었다. 신발끈을 약간 느슨하게 하면 나아질 거야.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아무리 가도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을 지나서도 초등학교를 거쳐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방구 카지노 거리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은 나는 듯이 흘러갔다. 우리는 거의 녹초가 되어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장난감을 나눠준 흔적조차 없었다. 아니, 있기는 있었다. 장난감을 쌌던 포장지들이 구겨진 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모래밭은 찢어진 포장지들로 알록달록했다. 내 가슴은 걱정으로 두근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카지노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카지노의 문을 닫고 있는 꽃기뉴 씨와 마주쳤다. 나는 벌겋게 들뜬 얼굴로 물었다. 꽃기뉴 아저씨,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제제. 너희들 너무 늦게 왔구나. 사람들로 홍수를 이뤘단다. 그는 한쪽 문을 닫고는 착한 사람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다. 내 조카들 줄 것도 못 남겼어. 그리고는 나머지 문을 마저 닫고 거리로 나왔다. 내년엔 좀 더 일찍 오도록 해라, 잠꾸러기들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너무도 슬프고 실망스러워서 이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자. 목말라, 형. 로젠베르크 빵집에서 물 한 컵 얻어다 줄게. 한 컵이면 둘이 실컷 마실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동생은 모든 비극을 알아챈 듯 했다. 입을 불쑥 내밀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 루이스. 너 내 망아지 달빛 알지? 내가 똑똑한 형한테 막대기를 고쳐달라고 부탁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 루이스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지 마, 루이스. 울지 마. 넌 왕이야. 아빠가 그러시는데 네 이름을 루이스라 지은 건 그게 왕의 이름이기 때문이래. 왕이 길바닥에서 울 수 있어? 더군다나 남들 앞에서, 응? 나는 동생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곱슬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같은 멋진 차를 사줄게. 포르투갈 사람 말이야. 생각나? 우리가 저번에 망가라치바를 전송하려고 역에 갔을 때 우리 곁을 서쳐간 사람 있잖아. 그런 멋진 차에 선물을 가득 실어서 너만 줄게. 왕은 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내 가슴은 안쓰러움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꼭 사주겠다고 맹세할게.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기라도 해서. 이 말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내 마음의 소리였다. 왜 이래야만 할까? 어째서 착한 아기 예수는 날 싫어하는 거지? 외양간의 당나귀나 소들까지도 좋아하면서 왜 나만 싫어하냐고. 내가 악마 같아서 벌을 주는 건가? 만약 내게 벌을 주는 거라면 내 동생 루이스에게는 왜 선물을 주지 않는 거야? 말도 안 돼. 루이스는 이렇게 천사 같은데 하늘의 천사도 우리 루이스만큼 착하지 못해. 그러자 바보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제 형 울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난 너처럼 왕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잖아. 난 아주 나쁜 애야. 정말 정말 나쁜 애. 그래서 그래. 똑똑한 형, 새 집에 가봤어? 아니, 넌? 텀나는 대로 자주. 웬 정성이야? 민기뉴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민기뉴는 또 어떤 악마야? 내 라임 오렌지 나무야. 썩 어울리는 이름인걸? 넌 이름 짓는 데는 뭔가 있어. 형은 씩 웃고는 망아지 달빛의 새로운 몸이 될 막대기를 계속 갈았다. 그래, 어떻든 조금도 자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밤낮 쳐다보고 있으면 자라지 않아. 어때? 예쁘게 되어가지? 이런 막대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지? 응, 형. 형은 어떻게 뭐든지 그렇게 잘 만들어? 형은 새장, 닭장, 울타리, 작업문 모두 만들잖아. 누구나 다 나비 넥타이를 맨 시인이 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맘만 먹으면 배울 수 있어. 아냐, 그런 건 소질이 있어야 돼. 형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에드문드 아저씨가 내게 새로 가르쳐 주었음직한 이 말이 못마땅하다는 듯 웃었다. 부엌에는 진지냐 할머니가 와서 포도주에 적신 빵을 만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성찬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나는 또또과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저런 것마저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에드문드 아저씨가 내일 점심에 먹을 과일 샐러드랑 포도주 살 돈도 주셨어. 또또과 형은 방구 카지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는지 공짜로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적어도 루이스만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낡고 손때 묻은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멋진 것이다. 또또과 형, 왜? 우린 정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무 선물도 못 받을까? 못 받을 거야. 솔직히 말해봐. 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니야. 문제는 네 피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지.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악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속에 악마 대신 착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해. 혹시 알아? 내년에는 그렇게 될지? 너도 나처럼 해볼래? 어떻게 하는데?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야 실망도 안 하거든. 아기 예수도 사람들이나 신부님이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야. 형은 말을 멈추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떤 아이인데? 좋아. 너는 아주 장난이 심해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루이스는 천사 같아. 글로리아 누나는? 누나도. 그럼 난? 글쎄, 가끔 내 물건을 훔쳐가지만 그래도 착한 편이야. 랄라 누난? 아주 세게 때리지만 그래도 착해. 언젠가 내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 줄 거야. 잔디라 누나는? 그저 그래. 그래도 나쁘진 않아. 엄마는? 정말 착하셔. 날 때리실 때도 불쌍해서 살살 때리셔. 아빠는? 아빠는 잘 모르겠어. 아빠는 운이 없으셔. 내 생각엔 아빠도 나처럼 식구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일 것 같아. 좋아. 그렇다면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아기 예수는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느냐 말이야. 파울리아 베르 댁을 가봐. 그 큰 식탁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거 봤지? 빌라스 보아스네도 마찬가지야. 아다우트 루이스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그처럼 울상이 된 형을 처음 보았다. 그래서 난 아기 예수가 그냥 보이기 위해서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 다음엔 부자들이 더 소용이 있다고 깨달은 거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내가 한 말은 컨제가 될지도 몰라. 형은 풀이 죽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막대기만 쓰다듬을 뿐이었다. 얼마나 슬픈 크리스마스 만찬이었는지 나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모두들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다. 아빠는 빵만 조금 맛보았을 따름이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자정 미사에도 가지 않았다.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슬퍼하는 날 같았다. 아빠는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간다는 말도 성탄을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슬리퍼를 신은 채 그렇게 나가버렸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진지냐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돌아가자고 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또또과 형과 나에게 500헤이스짜리 동전을 주었다. 더 주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없는 것 같았다. 아니면 우리보다는 당신 자식들에게 더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밤의 유일한 포옹이었다. 아무도 껴안으려고 하지 않았고 덕담도 해주지 않았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숨어서 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다른 사람들도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랄라 누나는 에드문드 아저씨와 진지냐 할머니를 문간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일을 견디시기에는 두 분 다 너무 늙고 지치셨어. 더 슬픈 일은 성당의 밝은 종소리가 밤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폭죽은 하느님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굽어 보실 수 있게끔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글로리아 누나와 잔디라 누나는 접시를 닦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많이 울었는지 눈이 발개져 있었다. 그래도 울었던 티를 감추며 또또까 형과 내게 말했다. 아이들은 자야 할 시간이야. 그러고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누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어른이었다. 그것도 아주 슬픈 어른. 슬픔을 조각조각 맛보아야 하는 어른들 뿐이었다. 어쩌면 이 모든 슬픔은 라이트 전기회사가 전기를 꺼놓은 뒤 전기불 대신 켜놓은 꺼져가는 등불 때문인지도 몰랐다. 어쩌면 행복한 사람은 손가락을 입에 문 채 잠든 꼬마 임금님 뿐이었다. 나는 동생 가까이에 망아지를 세워놓았다.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귀여운 내 동생.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을 때 나는 낮은 소리로 형에게 물었다. 빵 맛있었지? 안 그래 또또까 형? 모르겠어. 안 먹었어. 왜? 목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이제 자자. 자고 나면 다 잊게 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스락거렸다. 어딜 가려고 그래 제재? 문 밖에 운동화를 내놓으려고. 그러지 마. 내놓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 내놓을 거야. 혹시 알아? 기적이 일어날지? 있잖아 형. 난 선물을 받고 싶어. 딱 하나만이라도. 아주 새 거로. 나만의 것 말이야. 형은 내게 등을 돌려 베개 밑에 머리를 파묻었다. 잠에서 깨기가 무섭게 나는 또또까 형을 불렀다. 형, 내다보자. 있을 거야. 나라면 보지 않겠다. 그래도 난 볼래. 난 방문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운동화는 텅 비어 있었다. 또또까 형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내가 뭐랬니? 온갖 감정이 뒤섞여 북받쳐 올랐다. 그것은 증오와 반항과 슬픔이었다.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빠가 가난뱅이라서 진짜 싫어. 운동화를 떠난 눈길은 그 옆에 놓인 슬리퍼로 옮겨갔다. 아빠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빠의 눈은 슬픔으로 굉장히 커져 있었다. 눈이 커지고 커져서 방구 극장의 스크린만 해 보였다. 마음의 쓰라림이 너무나 커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런 눈이었다. 아빠는 잠시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없이 지나쳐갔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아빠는 서랍장 위에 놓인 모자를 짚고는 다시 나가버렸다. 그제서야 또또까 형이 내 팔을 때렸다.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제재. 뱀 같은 녀석. 형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입을 다물었다. 아빠가 거기 계신 줄 몰랐어. 나쁜 자식. 감정도 없는 놈. 너는 아빠가 오래전부터 실직자라는 걸 알잖아. 내가 어제 음식을 삼킬 수 없었던 것도 아빠 때문이야. 너도 이 다음에 자식이 생기면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될 거야.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난 아빠를 못 봤어, 형. 정말 못 봤어. 내 앞에서 꺼져. 넌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꺼져버려. 나는 길거리로 뛰쳐나가 아빠의 다리에 매달려 실컷 울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쁜 애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 앉아 여전히 텅 빈 채로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갈피를 못잡고 흔들리는 내 마음처럼 텅 비어있는 운동화를. 세상에, 어째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 모두들 슬퍼하는 이때에 어째서 난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점심땐 무슨 낯으로 아빠를 뵙지? 과일 샐러드도 못 삼킬 거야. 극장 스크린처럼 큰 아빠의 눈동자가 나를 쫓아다니며 쳐다보았다. 눈을 감아도 그 큰 눈이 보였다. 발꿈치에 구두 닦기 통이 부딪혔다. 그러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그렇게 하면 아빠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지도 몰랐다. 나는 또또까 형의 구두 닦기 통을 열었다. 그리고 형의 검정 구두약을 꺼냈다. 내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구두 닦기 통의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아빠의 눈을 밟아 아빠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새벽인데다 어제 저녁 자정미사와 크리스마스 만찬을 치르느라 모두들 아직 자고 있는 듯했다. 길에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장난감들을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며 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은 나를 더 우울하게 했다. 모두들 착한 아이들이었다. 저 아이들 중 아무도 나처럼 못된 짓을 할 아이는 없을 것이다. 나는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재난과 기아 상점 근처에서 멈추었다. 이 상점은 오늘 같은 날에도 문을 열었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 잠옷 바람에 슬리퍼나 나막신을 신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구두를 신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괴로움에 비하면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 프로그레스 거리로 나가 보기도 하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했다. 로젠베르그 아저씨네 빵집 앞 인도에도 앉아 있어 봤지만 손님은 전혀 없었다. 시간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지만 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만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위는 점점 심해졌다. 구두 닦기 통 끈 때문에 한쪽 어깨가 서려 다른 쪽 어깨에 맸다. 목이 말라 시장에 있는 공동수도에서 물을 마셨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다니게 될 초등학교 교문 계단에 앉았다. 구두 닦기 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니 온몸에서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인형처럼 얼굴을 무릎에 얹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는 아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팔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생각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누군가가 발로 내 구두 닦기 통을 톡톡 쳤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어이 구두 닦기, 그렇게 졸다가는 돈을 못 벌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들었다. 카지노 수위 꽃기뉴 아저씨였다. 아저씨가 구두 닦기 통에 발을 올려놓자 나는 우선 헝겊으로 구두를 닦았다. 그리고 물로 구두를 적신 후 훔쳐냈다. 그 다음 조심스레 구두약을 발랐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바지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는 내 말대로 했다. 오늘 같은 날에 구두를 닦니 제제? 오늘처럼 돈이 절실한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잘 지냈니? 그저 그랬어요. 내가 구두슬로 통을 두드리자 그는 발을 바꿨다. 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쪽을 마저 닦았다. 그리고 양쪽 구두에 모두 광을 냈다. 구두를 다 닦고 난 뒤 통을 두드리자 그는 발을 내려놓았다. 얼마지 제제? 200케이스예요. 겨우 200케이스만 받아? 모두들 400케이스를 받는데? 인류 구두 닦기가 되면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아니에요. 그는 500케이스를 꺼내 내게 주었다. 아저씨, 나중에 주실래요? 아직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거스름돈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럼 또 보자. 그는 아마도 사흘 전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구두를 닦은 것 같았다. 주머니에 돈이 생기자 잠시 기운이 솟는 듯 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미 오후 2시가 넘었고 사람들도 제법 많이 오갔지만 구두를 닦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돈을 내고 구두의 먼지를 떨어내려 하지 않았다. 나는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 근처의 전봇대 주변을 서성거리며 이따금 여린 목소리로 외쳐댔다. 구두 닦으세요, 손님. 구두 닦으세요, 아저씨.
가난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움도 주세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까이 멈춰섰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크리스마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잘 차려입은 부인과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나를 내다보았다. 그 부인의 마음이 동요된 것 같았다. 가엾으라 저렇게 어린애가 어쩜 저렇게 가난하대요, 아르뚜르. 쟤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남자는 의심스럽다는 듯 나를 훑어봤다. 약한 녀석들이 장깨를 부리는 거야. 어리다는 것하고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전 뭘 좀 줘야겠어요. 이리 와라 꼬마야. 그리고 핸드백을 열어 창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고맙지만 싫어요. 저는 속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정말로 필요하니까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 거예요. 나는 구두 닦이 통을 어깨에 둘러매고 천천히 걸어갔다. 화낼 기운도 없었다. 그러자 차 문이 열리고 소년 하나가 내 쪽으로 달려왔다. 자, 받아. 네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서 엄마가 전해주래. 소년은 내 호주머니에 500 케이스를 넣어주고는 내가 고맙다는 말을 건넬 틈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 멀어지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남았다. 이미 4시가 넘었다.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빠의 눈은 계속 나를 쫓아다녔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0도스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재난과 기아 상점에서 값을 깎아줄지도 모르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해줄지도 몰랐다. 그런데 우리 집 울타리의 한 모퉁이에서 무엇인가가 내 시선을 끌었다. 구멍난 검정 스타킹이었다.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에 감아보니 아주 가느다랗게 되었다. 배 모르는 적격이라고 생각하며 구두 닦이 통에 넣었다. 난 꾹 참아야만 했다. 다른 날 하자. 오늘 하면 정말 큰일 나. 빌라스 보아스 댁 앞에 이르렀다. 너른 정원의 바닥은 시멘트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세르지뇨가 멋진 자전거를 타고 화단 사이를 돌고 있었다. 난 대문 창살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전거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알루미늄으로 된 몸통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세르지뉴는 나를 발견하고 보라는 듯이 속도를 냈다가 커브도 돌고 끼익 소리를 내며 브레이크도 걸었다. 그러다가 내게 다가왔다. 마음에 드니? 응,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전거야. 대문 가까이로 오면 더 잘 보일 거야. 세르지뉴는 또토카 형과 동갑내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 세르지뉴는 에나멜 칠을 한 구두에 흰 양말을 신고 빨간 멜빵까지 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맨발인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게다가 구두는 모든 게 비칠 정도였다. 아빠의 눈마저 구두에 비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일 있어, 제제? 너 이상하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가까이서 보면 자전거가 더 멋있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았어? 응. 그는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자전거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다. 엄청 많이 받았어. 전축 한 대랑 양복 3벌이랑 동화책 여러 권, 긴 색연필 한 다스, 그리고 장난감 한 상자랑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기, 그리고 하얀 돛담배. 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또카 형이 말한 부자를 좋아하는 소년 예수를 생각했다. 왜 그래, 제제? 아무 일도 아냐. 참, 너도 많이 받았니? 나는 차마 대답은 못하고 고개만 가로주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단 말이야? 우리 집은 원래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아. 아빠가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희는 밤이랑 개암나무 열매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신 거야? 진지녀 할머니께서 만드신 빵하고 커피만. 세르지뉴가 무언가를 골모으리 생각했다. 제제, 만일 내가 널 초대한다면 들어올래?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갔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들어가자. 엄마가 한상 차려주실 거야. 케이크도 많아. 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괄시를 받았던가. 지저분한 애를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란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냐, 고맙지만 싫어. 좋아.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밤을 한 뭉치 싸달라고 할게. 네 동생 갖다 줄래? 아냐, 가져갈 수 없어. 난 일을 끝내야 해. 세르주뉴는 그제서야 내가 깔고 앉은 것이 구두 닦기 통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구두를 닦으려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겨우 10도스탕 벌었어. 500케이스는 동양에서 얻은 거야. 아직 2토스탕이 더 필요해. 뭐 하려고 제재?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꼭 필요해. 세르주뉴가 씩 웃더니 아주 너그러운 제안을 내놓았다. 너 내 구두 닦아줄래? 그럼 10도스탕 줄게. 그건 곤란해. 난 친구한테는 돈을 안 받거든. 그럼 내가 돈을 주면, 아니 200케이스를 빌려주는 건 어때? 천천히 갚아도 돼? 언제라도 좋아. 나중에 구슬로 갚아도 되고. 그렇다면 좋아.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2닙을 꺼내주었다. 걱정하지 마. 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금통이 꽉 찰 정도거든. 나는 자전거 바퀴를 손으로 쓸어 보았다. 진짜 멋있어. 네가 커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 빌려줄게. 알겠지? 알았어. 나는 구두 닦기 통을 달그락거리며 재난과 기아 상점으로 온몸을 흔들며 달려갔다. 문을 닫을까봐 걱정이 되어 총알처럼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저씨, 그 비싼 담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는 내 손을 들린 돈을 보고 담배 2갑을 집어들었다. 설마 네가 피우려는 건 아니겠지, 제재? 뒤에서 한마디 들려왔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린애한테. 가게 주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이 손님을 몰라서 그래. 이 손님은 상상을 초월해. 아빠 드릴 거예요. 손바닥에 담뱃값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만져보니 기분이 나아졌다.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그거야 네 마음이지. 아빠께 이걸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에요. 진짜냐, 제재? 아빠는 내게 뭘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주셨어요. 불쌍한 아빠. 아빠는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셨거든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그는 감격한 것 같았다. 상점 안의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아저씨께서 받으신다면 어느 것이 좋겠어요? 둘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애써 마련한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아빠는 없단다. 그럼 이걸로 싸주세요. 주인은 담배를 쌌다. 포장된 것을 내게 건네줄 때는 약간 머뭇거렸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같은 눈치였다. 내가 돈을 내자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고맙다, 제재.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부엌에만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모두들 외출했는지 아빠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아빠! 왜 그러니 얘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전혀 환한 기색이 없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니? 나는 구두 닦기 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포장된 담배를 꺼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아빠 드리려고 아주 좋은 걸 샀어요. 아빠는 가격을 짐작하신 듯 빙거레 웃었다. 마음에 드세요? 아주 멋있는 거였어요. 아빠는 웃으며 담배값을 뜯어서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만 피워보세요, 아빠. 나는 불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성냥 하나를 그어 아빠의 입에 물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불 꺼진 성냥개비를 바닥에 버렸다. 그러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속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온종일 나를 괴롭히던 그 커다란 고통이 모두 폭발하여 솟아올랐다.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말쑥이 면도한 얼굴과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지 아빠, 아빠. 내 목소리는 눈물과 흐느낌 속으로 잦아들었다. 아빠는 팔을 벌려 나를 꼭 보듬어 주었다. 울지 마라 얘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일생 동안 울어야 할 일이 한이 없겠다. 아빠,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안다, 알고 말고. 네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화가 나지 않았다. 아빠는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내 얼굴을 받쳐들고 옆에 놓여있던 냅킨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훨씬 나아졌구나. 나는 손을 뻗어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커다란 스크린 같은 아빠의 눈을 예전처럼 돌려놓으려고 가볍게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그 눈이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담배를 마저 피워야지. 나는 아직도 북받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더듬거렸다. 아빠가 절 때리시겠다면 반항하지 않겠어요. 막 때리셔도 좋아요. 알았다, 제제. 이제 그만 됐다. 아빠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의 울음도 함께. 그리고 찬장에서 접시를 꺼냈다. 글로리아 누나가 너 주려고 과일 샐러드를 남겨두었다. 나는 좀 채 삼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아빠는 작은 숟가락으로 과일 샐러드를 내 입에 떠넣어 주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안 그러니 얘야? 나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처음 몇 숟가락은 쓴맛이 났다. 내 흐느낌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